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국제유가 급락에 역시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 나눠볼지 오늘도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글로벌 이슈 확인하다 보면 정말 한숨이 절로 납니다. 네. 국제유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까요? 그러니까요. 유가가 또 한 번 4% 이상의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들이 유가 하락은 경제에 긍정적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효과는 어떨지부터 MTN의 김정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네, 어저께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이것을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을 가장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정교하게 그리고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용해서 대우증권의 허재환 연구원이 잘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유가 하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자료고요. 저도 그 자료 몇 가지를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리스크, 바로 이 유가 하락이 이 정유주들에게는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 하락으로 나타나면서 실적이 악화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산유국들이나 그 주변 국가들, 유가 하락의 유가 그동안 상승의 수혜를 봤던 국가들 입장에서는 유동성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유가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많은 금액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빠진다라고 보면 지금 이게 1조 달러 정도거든요. 그럼 우리 돈으로 1000조가 넘는다라는 얘기인데 1000조면은 우리나라 정부 예산 거의 3년 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간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것보단 이에 대한 부담감을 더 크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금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미국으로 돈이 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경상수지의 적자가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 해외 은행들에서 갖고 있던 달러 자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동안 밖에 있던 달러들이 다시 미국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도 미국은 어느 정도 긴축의 효과를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 사라진 유동성이 소비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사라진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서 달러 쪽으로 자금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효과, EMBI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있고요. 미국의 굉장히 낮은 회사채 신용등급과 그리고 국채 등급 혹은 AA 등급의 회사채와의 스프레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구조조정 압력, 한계 기업들은 구조조정 압력에 다시 강하게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유가 하락 자체는 단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요인들이 아까 앵커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유가의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어제에 이어서 역시나 시장은 유가 하락을 리스크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야기 주셨고요. 또한 유동성 감소가 결국 달러 강세로 이어진다. 달러 인덱스 급등 차트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부정적인 건 알겠어요. 그럼 긴 시각을 놓고 봤을 땐 소비 개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지 또 구조조정 압력이 이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장기적으로는 좋으냐? 예, 좋습니다.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처럼 그렇게 큰 효과를 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X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과거만큼의 기대 효과는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 왜 과거만큼 기대하기 어려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년대, 90년대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그동안 했었냐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경제학자들이 계속했던 얘기가 뭐냐면 유가가 그렇게 급등하는데 부담 안 느껴도 돼? 이거 물가 상승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비 비중, 전체 소비 비중에서 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들었으니까 유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봐야 아무 소용없어. 물가 안 오를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지금 반대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유가가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바보 같은 소리죠. 왜냐하면 전체 소비 비중에서 유가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폭락해서 그만큼 소비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과거만큼의 기대 효과는 어렵다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한계 기업들이 망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역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금리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채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인도 빚잔치, 정부도 빚잔치, 기업만 빚잔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기업을 독려해서 어떻게든 기업도 빚잔치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민간의 부채가 정부로 옮겨갔다가 정부로 옮겨간 이 빚을 기업이 좀 떠 안아가라, 나눠 가져라라고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저금리에도. 근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고요. 더 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계 기업들이 빨리 망해서 지금의 공급 과잉들이 스스로 해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놓고 보게 된다면 유가 하락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나 과거만큼의 아주 탄력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저유가 기조가 오래 되게 되면 어떤 업종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유가의 등락에 둔감한 통신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내수 대형주, 소매주라든지 아니면 뭐 플랫폼과 관련돼 있는 일부 종목들, 또 IT 대형주, 하드웨어 쪽의 종목군들이 그나마 낫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의 하락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이제 금융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금융시장의 이 조정보다 이 금융주들의 하락세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흐름인데요. 이 같은 흐름들 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보통 이제 추세가 꺾였다, 추세가 둔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이상 조정을 받으면 추세가 둔화되었다,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우지수나 S&P 500 기준으로 보면 절대 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 주신 최근에 5일간 조정받아서 또 상승세를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금융주를 보면 약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시장 부동의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10%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이것이 정말 추세를 바꾸는 흐름인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디플레 우려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오늘 2%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미국 채권 랠리가 다시 시작됐다. 올해 2015년 성장률이 3%임을 거의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수익률은 2%를 깨고 내려가고 있다.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고요. 극단적인 디플레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금융주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금리 장사거든요. 그러면 이 디플레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돈이 많이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돈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디플레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실물 자산의 엄청난 가격 하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수요의 부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미국 금융주들도 스스로 부담을 받고 있죠. 거기다가 정부의 규제도 늘어나고 있고 바젤3와 관련된 협약도 이제 곧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단계에서 또 하나 뭐냐면 그동안 신흥국들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신흥국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신흥국의 채권 중에 회사채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들의 채권은 국채보다는 대부분 회사채거든요. 근데 회사채 비중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높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들의 회사채 스프레드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 금리가 모두 떨어지고 있고 거의 바닥 수준인데 이들의 회사채 금리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신흥국들 중심으로 해서는 회사들이 망할 가능성, 이런 조달 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부담감, 즉 부실 자산의 증가 우려감이 아무래도 미국의 대형 은행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빠지고 있고 가장 강하게 빠지고 있고 저는 아까 앵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게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에 따른 실제적인 매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디플레 우려가 먼저 반영이 되고 있는 금융주입니다. 네. 금리 장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내에서도 님이 갔어요. 이 순이자 마진 하락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결국 은행주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빠르게 몇 가지 점검해 볼까요? 네. 국내 금융주에 대한 투자 관점 속에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은행주들의 분기 연결이
추이와 이제 전망을 보시면 뭐 전망이 맞은 적이 없어서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보시면 지금 추이 자체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계속 완만한 하향 추세고요.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거든요. 그럼 이익 관점에서 봤을 때도 크게 반전을 꾀할 만한 그런 요소는 아직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와 대출 증가를 놓고 봤을 때 기준금리를 계속 낮춰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는 굉장히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고 주체별로 보면 기업들이 대출을 안 해가고 있다는 거죠. 싼 금리인데 제발 돈 좀 써라라고 가서 부탁해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금도 충분하고 그리고 그동안 뭐 대출을 할 만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금리를 싸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대출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뭐 정부가 아무리 독려해봐야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순이자 마진 자체의 부담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의 부실채권이 이제 서서히 또 증가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한계 기업들 중에서 넘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미 뭐 동부그룹 쪽에서 또 포기하는, 동부건설을 포기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양상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은행주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치거든요. PBR을 놓고 보게 되면 거의 역대 최저점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외하고는 은행주가 좋은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일부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이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도 찾고 좋아질 거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망들이 최근 4년간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망 자체에 무게를 두시기보단 은행주는 가격은 싼데 살만한 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핀테크 사업이 많이 뜨면서 네. 은행들의 영역을 이제 IT 기업들이 잠식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핀테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은행주들에게 현재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핀테크가 앞으로 이제 대세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금융주, 그 은행 쪽에서의 어느 정도의 역할을 전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수수료 쪽의 이익은 분명히 침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게 소설을 한번 써볼까요? 만약에 핀테크 뭐 대형 기업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해킹을 당했어요. 그러면 핀테크 종목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단 한 번의 이슈만으로도 추풍낙엽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보안 강화해라 이런 얘기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핀테크가 은행업종을 침해한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핀테크도 금융업 안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가 은행을 뭐 잠식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은행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대형 금융주들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대형 금융주 내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뭐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여전히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정도를 아주 긴 시각에서 단기적으로는 답 없고요. 아주 장기적인 시각에서 가격이 진짜 싸기 때문에 가지고 갈 만한 종목, 모아 나가야 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각가지 시나리오를 펼쳐놓고 그 안에서 좀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꼽아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넘어가야겠죠? 네, 오늘 1900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장 선전략에서 이어지겠습니다.